two, three, four.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나 또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 boy 너만 원해. Hi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나도 봐 이렇게 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우리 감아. 나도 봐 이렇게 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잠을 들려고 잠이 들려 해도 네 생각에도 새벽 3시 알려줄 거야. They can have it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던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this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Oh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 boy 너만 원해. Hi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나를 봐 yeah 느껴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늘 감아. 나를 봐 yeah 느껴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은 서영찬님이 뉴진스 곡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뉴진스의 오, 하이보이라는 이분이 노래. 그래서 저희가 연세가 궁금해지는데 서영찬님이 이 매일 들어오시는 거 채팅창에 아니에요? 올려주시는 글들로 보아서는 뉴진스를 모르실 것 뉴진스를 같은데. 왜 신청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저희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러게요. 이제 매일 보니까 어떤 성향이 한번 있는지 대충 올려주세요, 안다고요. 사연을. 아니 아까 올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뭐죠? 우리 기자 되고 싶은 첫째가 좋아하는 그룹이랍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역시나 기자 되고 싶은 첫째가 있다는 건 그 20대 아드님이나 따님이 초반이겠죠. 20대. 20대 초반. 그래서 저도 뉴진스를 제 아들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아, 물론 누군지는 알았죠. 누군지는 알았지만 이 노래는 처음 들었어요. 하이보이. 좋네요. 요즘 제일 핫한 뉴진스의 노래를 신청해 뭔가, 주셨습니다. 와, 시청자 비하한다 하셨습니다. 한송님이. 비하가 아닙니다. 시청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딜 봐서 분은 비하죠? 어딜 봐서 비합니까? 네. 이거 뉴진스를 모를 신청할 것 리가 같다고? 없다. 이게 아이고 저도 이게 어떻게 모르는데요. 비합니까? 근데 방금 얼굴 예쁘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쁘긴 하네요. 저 오늘 처음 뉴진스 봤어요, 얼굴. 진짜 예뻐요. 네. 근데 좀 존재는 어려요. 알았는데. 많이 어려요, 근데. 아, 그래요? 네. 10대인가? 10대예요. 16살 뭐 이런데 여자 BTS를 만들려고 이제 BTS에서 만든 여자 걸그룹인데 그럼 청바지만 입고 나와요, 무대에? 그래서 뉴진스 아니에요? 제 눈빛이 화면에 비칠까요? 아, 여러분 진짜인데? 비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청바지만 입고 나오지 않아요. 청바지도 입고 했었죠. 몰라요. 제가 째려보는 거 나왔죠? 이거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음tem을 방송, 봐요. 네. 자, 낮에 눈에 띄는 끝나고 뉴스 하시죠, 토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뉴진스일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에 왜요? 좀 이상하게 쳐다본다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쳐다본다. 자, 대부분 어린입니다. 대부분 10대예요. 16살 정도예요. 근데 정말 왜 뉴진스인지 아는 분들 좀 해주세요. 네. 자, 가시죠. 큐레이션. 네.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얼굴이 나옵니다. 저게 뭘까요? 사탕이에요. 도저히 모르겠죠. 배 교수님 저거 뭐 같으세요? 흑설탕. 뭘까요? 자, 아무도 모르십니다. 이상한 건가? 마약인가? 어쨌든 뭔가 캐러멜 같기도 하고 마약, 오케이. 초콜릿 같기도 하고 네. 한 마약, 진육면체 형태의 작은 물체가 있죠. 먹는 거예요. 뭘까요? 요즘 북한산과 양재천변 등 주요 산이나 하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저게 뭐냐면 댓글에 막 올라오네요. 광견병 예방약입니다. 오, 지금 서영찬님도 맞히셨고 희망찬 미래, 김선호님, 네. 오, 다 맞히셨어. 네. 야, 미니쉘 오랜만에 듣는다, 민승님. 그래서 미니쉘, 비싸네요. 저게 서울시가 야생동물을 통해 광견병이 예방되는 걸 막으려고 이틀 전부터 11월 28일까지 저거를 살포합니다. 총 3만 2천여 개를 주요 산과 하천 주변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광견병은요,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이 퍼뜨리는 게 굉장히 확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너구리 서식지 예방약을 살포하는 것이 확산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저 예방약에는 닭고기하고 어분, 그러니까 생선가루 이걸로 뭉쳐져서 만든 거고 그 안에 백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이 먹으면은 잇몸을 통해서 백신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광견병 예방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 먹어야 할 텐데 먹을까요? 냄새가 이렇게 좋아야지. 닭고기랑 생선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만약 예방약을 사람이 만지면요, 사람 체취가 약에 조금이라도 묻기 때문에 그러면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등산로나 뭐 산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저걸 보시더라도 이거 뭐지 하고 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 대면 절대 못 됩니다. 이 광견병 예방약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뿌려집니다. 이번 가을에는요, 뭐 산이나 그 개천변뿐만이 아니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공원, 도심 공원에도 뿌려진대요. 살포 지역에는 현수막이랑 안내문이 설치되니까요, 산책이나 등산 가실 때 현수막이랑 안내문이 혹시 부착돼 있다면 저렇게 생긴 물건을 봐도 만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어요. 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이제 나갔는데 저걸 먹었다.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저건 캐러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사람이 먹으면 어떡하죠? 네,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은 사람이 없겠죠?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궁금증이 먹고 많네. 와요. 오늘 궁금한 게 많네. 뉴진스가 청바지를 입었는지도. 매번 새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 매 무대에. 네, 좀 그렇게 알았어요.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가시죠, 본론으로. 8초 후에 정치수다 떠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소리로 출연하셨던 배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배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프닝 하는 중간에도 계속 밑줄을 긋고 공부하시네요, 우리 교수님. 오늘 지금 뭐 아주 전국이 비상전국입니다. 전국이 아주 뭐 매일매일 다른 새로운 뭐 오늘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네, 지금 전쟁 국면. 요즘은 뭐 아주 뭐 폭풍이. 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그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같아요.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검찰 입장에서 정말 답답해요. 네. 자, 검찰 수사의 칼끝이 두 군데를 겨누고 있습니다. 네. 전 정권, 이재명 대표. 네. 이제 이 중에 먼저 이재명 대표를 겨누는 수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뭐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죠.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측근이라면 누구 세 명의 이름을 거명했을 때 들어갔던 분이었습니다. 김용 정진상.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고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어요. 명목은 이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치 중이다. 그런데 아직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대치 중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사? 뭐 제가 잠깐 전에 언급했지만 지금 전쟁 국면입니다. 제 기억으로요. 87 민주화 체제 이후에
야당 제1야당 당사의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적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유신 독재 시절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는 신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7 민주화 체제 이후에는 처음인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두 측근 하면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두 사람을 얘기할 텐데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섰고 오전에 그리고 또 주거지 압수수색 했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이 민주연구원이 독립연구기관이긴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건 이제 수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민주연구원에 가서 뭘 받겠냐 이 말이에요. 뭘 얻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출근 그렇죠. 3번밖에 안 했다. 네. 그런데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망신 주기 또는 국면 전환 이런 거라고 지금 완전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갖고 있는 혐의 자체와 민주연구원도 딱히 관련은 없지 않습니까? 김용 씨가 부원장이란 이유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검찰이 뭘 가장 조심하냐면은 정치 수사다 이런 걸 가장 조심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검찰 수사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야당 당사에는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것이 통례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거 87 체제 이후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작 얻을 것이 없는데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그럼 의도하는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사가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서영찬 님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상징적인 얘기겠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걸 있다. 방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방어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특히 지금 전국 상황이 여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20%대 후반 내지 뭐 30% 초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상당히 역전돼 가지고 어려운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국면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수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역설적으로 중도 무당층에서 굉장히 이탈 세력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대북 대륙 이런 초강경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압수수색 시도 이후에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강대강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방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후에 과연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1번 질문부터 이렇게 길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5번까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래서,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2번 질문은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3번인 것 같으니까. 검찰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칼을 꺼내 들었어요.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근데 반대로 김용 부원장은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볼 때는 뭐 김용 부원장이 목표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수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당연하죠. 여권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를 겨눠라 이제 이재명 대표죠. 지금 검찰이 이재명 일가죠. 일가에 대해서 뭐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기소까지 하고 있지만 막상 딱 떨어진 건 없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것도 뭐 발언 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 돈을 받았다 이런 문제는 없고 두 번째로 성남 FC 뭐 광고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 공여죄 혐의를 했는데 본인이 받았다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 측근이 받았다든지 이런 딱 떨어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강제 수사 들어간 건 아니냐. 근데 이제 혐의가 굉장히 재밌어요. 혐의가 뭐냐면 뇌물이 아니에요. 8억 정도를 받았다는 건데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총괄 본부장을 했어요. 캠프에. 그래서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당시에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김영 부원장이 시인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를 딱들이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영 부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조작이다. 나는 전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수사가 거의 대선 수사로, 대선 자금 수사로, 그렇습니다. 자금 수사로 이제 이어지는 형국인데. 네. 자, 또 다른 검찰 수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검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체포했는데요. 24시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청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100% 청구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청구를 했는데 과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발부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로 바로 칼끝이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뭐 영장 청구한 후에 또 다음 주에다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번엔 이걸 보겠습니다.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어제 검찰이 서욱 전 장관 또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자, 이 청구했다는 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미는 결국 이제 전 정권 때려잡겠다. 전 정권의 최윗선함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감사원도 지금 이미 관여기위에 올려놨고,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 발표를 받아가지고 바로 또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것도 무리한 수사로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좀 무리한 수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라는 건데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수사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요. 이유는 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요, 증거를.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감사해가지고 내부 문건 갖고 있고, 또 검찰에서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한 2달 동안 뭐 압수해가지고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지금 민간인 신분이니까 군 내부망에 접속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주 우려. 그래도 장관에 있고 또 해양경찰청장이 있는데 도망가겠습니까? 주거가 일정한데, 그렇다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국명전환을 위한 망신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 방금 하셨지만 법원이 발부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기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3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혐의가 소명이 됐느냐, 두 번째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 점이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여기서 이제 자,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할 텐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면,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검찰의 수사권도 중요하지만은 피의자의 방어권도 최대한 지금 보장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는 측면에 따라서 이게 이미 그 자료를 없앴다고 감사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를 이미 인멸했으니까 또 남아있는 것도 인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혐의가 직권남용이거든요. 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보통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만 건 정도 가까이 고소고발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소율을 보니까 0%가 밖에 안 돼. 0%, 0점 몇몇몇. 그러면 법원에 넘어가서도 또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1일에 서욱 전 장관은 오전 10시에 있고요. 김홍희 전 청장은 오후 2시에 영장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향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노 전 실장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100% 청구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특히 거물급에 대해서 소환했다라는 것은 구속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실패한 수사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곧 구속영장 청구를 얘기한다. 근데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발부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환해서 조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잡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건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죠. 네. 네.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민주당 입장은 뭐 전형적으로 이게 검찰 대통령실이 다 기획해가지고 감사원에 네. 또 오다를 내려가지고 청부감사 이루어지고 있고 기획수사다. 동시에 대대적으로 지금 그걸 또 받아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지휘는 용산 대통령실이 하고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겨냥하고 동시에 김건희 여사 또 주가 조작 문제로 겨냥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양상이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가 또는 또 여권과 민주당이 전면전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면에 나설 수가 있어요. 이 전쟁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정치는 실종이 네. 되는 것이죠. 굉장히 우려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번 검찰 수사가 그동안에 그 약간 지지부진했던 지지율 이런 거에 반등 가능성을 국민의힘에서는 네. 뭐 국면 전환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중도 무당층에서 빠지는 그런 양상. 네. 그래서 지금 뭐 대대적으로 성역은 없다 라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좀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좀 여권의 지도부가 정치를 좀 복원하는 데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권,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요. 공천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의 정치 난국을 좀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힘 말씀하신 김에 당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전당대회가 뭐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연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각축전을 벌써부터 날립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올까 싶기는 한데 차출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차출설을 교수님은 어떻게 저는 뭐 예상하세요? 거의 100% 당권에. 근데 당권에는 당이 당권이 아니죠. 당권 지금 당권은 아니고요. 당권 전혀. 근데 당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총선 출마 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당권 얘기는 당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나요? 그야말로 비상처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법무장관 그만두고 당권 얘기는 당권에 도전한다면은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의 정치적인 중립성,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걸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그럼 총선 차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총선 차출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거의 100%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여권의 필요입니다. 지금 여권에서는요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권의 뉴 페이스, 굉장히 매력적인 새로운 인물, 보수 지지층이 좋아하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여권 상대로 대권 지지율 조사하면 1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거든요. 이제 정치인이 됐죠 이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여권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총선 차출이 필요합니다. 물론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내세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권 구도 관리입니다. 지금 자신의 사람이 확실하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다. 대권 이렇게 주자 중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만약에 법무장관이 나간다면 송파나 강남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선이 된다. 그러면 바로 여권의 대권 주자 거의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대권 주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로 당을 끌고 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레임덕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00%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첫 번째,
지금 여론조사하면 계속 막 1위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빼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없다. 그럼 앞으로는 있을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무장관 마치고 딱히 갈 자리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정치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총선에 안 나가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하고 뭐 너무 지금 정도를 넘을 정도로 막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정치인 마케팅의 수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좋은 자세는 아니죠. 이제 4분 반 정도 남았는데 네. 뭐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원외위원장들, 네. 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빈 곳에 당협위원장들 새로 심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68곳. 대통령이 원외위원장과 원찬 회동을 가졌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줄 세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명분은 단합이에요. 그래서 당 그리고 또 뭐 정 그리고 대통령실 다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라고 이제 단합을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뭐 구호도 외치고 그렇게 했다는데 왜 제가 줄 세우기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내년에 전당대회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권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유승민, 비윤계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 뭐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당원 비중이 70% 그리고 여론 비중이 30%니까 당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세더라고요. 꼭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나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TK, PK 지역에서 굉장히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TK에서도 1위도 차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친윤 입장에서는 확실한 좀 줄 세우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네. 또 여기에 부응할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정가 분석을 벌써 끝났습니까? 네. 네. 벌써가 아닙니다. 네. 2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초 외우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톱블록은요. 정치 수다에서 자세하게 살펴봤던 바로 그 뉴스들도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네, 김용 부원장의 체포 소식 네.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 일단 톱으로 살펴보고요. 네. 지금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대치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또 이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오후에 또 선언을 했고 예. 모든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사로 집결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예, 예. 지금 대치 상황이 어떤지도 현장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건 재수사가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 형국인데 법조팀 기자가 출연해서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잠시만요. 검찰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네. 예. 아까 얘기 이것도 나눴죠. 뭐 야권에 대한 두 건의 굉장히 굵직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두 사건을 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온도차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시각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긴장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는 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팀 기자가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훑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 12시 반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또 100여 발의 포를 또 쐈습니다. 자, 큰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포 사격 때문에 오늘 연평도 인근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주민들 다 집안에 머물렀고요. 조업하던 어선들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네. 지난해 7월에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엄마, 나쁜 아빠에 대한를 형사고발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형사고발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두 사람이 고발이 됐습니다. 아,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이 중 한 명은요, 엄마인데 강남에 살면서 BMW 타고 다니면서도 나 돈이 없어. 그래서 양육비를 계속 안 줬습니다. 근데 재산을 숨기고 거주지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전입도 하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이 내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파렴치한 부모들을 고발하겠습니다.
자, 16초 남았는데요. 아, 스토킹. 예. 네, 처벌법이 강화됐습니다. 예. 자, 제일 중요한 건 전자발찌 같아요. 지금까지는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전자발찌를 채웠는데 앞으로는 범죄, 그러니까 수사 초기부터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되고요.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폐지. 네. 예. 자,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본방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